안녕하세요. 한국지리 김재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당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명당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고지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그 다음에 천하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동여 지도 이 세 가지고요. 그리고 세 가지 지도와 더불어서 문제도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좀 가까이 가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수능 특강은 14페이지고요. 사실 선생님이 지리 전공을 하긴 했지만 선생님이 지리 공부하면서 가장 재밌어 하는 부분,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뭐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 개인적인 그런 관점도 있지만 요새는 또 컴퓨터로 지도를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컴퓨터 활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리교육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가장 이제 재미있게 배웠던 분야이기도 해요. 자, 아무튼 오늘은 현대 지도는 아니고 이제 조선시대의 고지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14페이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고지도에 나타난 국토 인식 3. 조선시대 고지도의 특징 여기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오늘 배우게 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천하도, 대동여 지도 이 세 가지 지도를 가장 크게 요약해서 설명한 부분이 바로 지금 이 부분이에요. 조선시대 고지도의 특징, 그래서 정기하고 조선 후기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볼게요. 조선 전기에는 나라가 건국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 왕조 성립 후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를 위한 행정적 또는 군사적 목적의 지도가 제작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통계예요, 통계. 왜냐면은 그래야 세금을 어느 정도 걷고 또 그 지역에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지를 파악해야 뭐 부역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이 났을 때 동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통계라는 단어가 영어로 스테이티스틱이죠.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우리가 미국을 얘기할 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 그러잖아요. 그 스테이트, STATE가 맞죠? 네, STATE. 이 스테이츠가 주라는 뜻도 있지만 이 주, 그러니까 국가가 건국을 하고 도를 나누고 행정구역을 나누고 그래서 그게 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그래서 그 스테이츠가 주라는 뜻이 있고요. 거기서 바로 스테이티스틱이라는 통계라고 하는 영어 단어 그게 나타나게 됐어요. 사실 뭐 조선시대하고는 상관없지만 뭐 어느 나라든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초기에 건국을 해서는 그 통치를 위한 행정적 군사적 목적 이런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전기에는 그런 지도가 줄을 이뤘는데 오늘 배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별표 치시고요. 조선 방역 지도 그리고 후기에 가면은 이제 좀 더 조선 전기보다 통치를 위한 행정적 군사적 목적도 물론 필요했겠지만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좀 더 과학적이고 정교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초로 축척을 사용한 백리척이라고 하는 축척을 사용한 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라든지 아니면 방한식 지도, 목판문 지도의 대표격이죠.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그리고 최항기예요. 김정호의 친구였던 최항기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목판으로 인쇄한 건데 판각을 했겠죠. 지구 전후도 등 조금 더 실학의 영향을 받은 과학적인 지도가 나타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배울 지리책도 마찬가지인데 조선전기의 지리책은 통치를 위한 필요, 후기에는 주로 이제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목적 또는 뭐 실학의 영향이 많이 반영된 그 지리지 뭐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이 돼요. 자, 내용 이제 그러면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세계지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수능 사탐에서 이 세계지리에도 나오는 그 지도예요. 왜냐하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세계지도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40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국가 주도로 제작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선이 건국한 지 얼마 안 돼서 1402년 그 당시에 이제 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김사영, 이회, 이무, 권근 이런 높은 그 벼슬을 한 사람들이 나라가 새로 건국했으니 이 조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세계를 한번 지도로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행정적 목적도 분명히 있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다라는 거를 약간 홍보, 광고할 목적?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라고 돼 있는데요. 왜냐면은 1402년 전에도 분명히 우리나라에 지도가 있었을 거예요. 뭐
그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때도 전쟁을 했을 때는 지도를 활용하였다라는 기록도 남아있고 분명히 고려시대에도 어마어마한 지도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게 지금까지 문화재로 발견되질 않았기 때문에 1402년에 제작한 이 지도가 1402년 어떻게 알았냐면 써있거든요. 이 갈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그리고 왜 세계 지도냐면은 한국 여기에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중국이 나타나 있고요.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유럽 이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세계 지도가 됩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아프리카하고 이게 유럽이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예요? 말도 안 돼. 그럴 텐데 그건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선생님 그럼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는 왜 없어요? 왜냐면은 신대륙이 발견된 게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됐잖아요. 140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1402년에 그 당시 그 이제 이슬람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을 통해서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다라는 걸 인식했고 아프리카도 있구나라는 거를 조선 사람들이 인지를 했다. 그래서 세계지도, 엄청 문화재적인 가치가 높은 그런 지도입니다.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 대해서는 뒷얘기들이 무지 많은데요. 사실 임진왜란 때 그 일본으로 빼앗긴 걸로 추정이 돼요. 아니지. 1402년에 분명히 제작이 됐지만 발문에 써 있으니까. 근데 이제 1402년에 제작된 원본은 없고 이제 지도를 베껴 그리는 걸 모사라고 하거든요. 모사된 지도들 한 1480년? 뭐 1500년까지는 안 가고 1400년대 후반에 모사된 지도 여러 이제 베낀 지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지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이제 약탈을 당했고 지금 이제 교토에 있는 그 대학교 박물관에 지금 그 1480년본 모사본? 그러니까 베껴 그린 거, 1402년 원본은 아니고, 그게 보관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고지도를 연구하는 대한민국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이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분이 이제 그 교토에 있는 대학교 박물관에서 이게 이제 조선의 지도니까 연구를 하겠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다시 다시 갖고 오지는 못하고 그 박물관에서 찍어놓은 그 사진 원판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입수를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모사가 되고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그렇게 이제 모사본이 남아있게 되는 뭐 그런 원리예요. 물론 그 얘기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제일교포들이나 뭐 또 뭐라고 하죠 우리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 우리나라 지도 연구하고 뭐 지리 한국사 연구하고 한국지리 연구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도 이창 교수하고 많이 있었고요.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지금 일본 교토에 있는 대학교에 지금 이 모사본이 하나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들여와서 이제 모사를 했고요. 최근에는 또 이거를 그 어도브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지명까지 다 하나하나 이렇게 모사하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아무튼 문화재적 가치가 엄청 높습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그럼. 자, 중국입니다. 자, 지도 한가운데 중국이 있어요. 그래서 중화사성이 반영돼 있다. 중국을 지도 중심에 배치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사상은 조선 초기에는 탈피하지 못했어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죠. 대신에 한 가지 이제 위안을 삼을 만한 거는 이게 세계 지도인데 이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크기가 우리나라의 크기가 굉장히 과장돼 있죠. 그래서 뭐 대륙까지는 어떻게 못해도 세계에서 중국 다음 가는 그런 훌륭한 나라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고요. 요 아래에 있는 게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 네.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을 그 당시에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런 인식이 간접적으로 드러나죠. 사실 이 지도는요, 중국의 뭐 성교 광피도, 혼일 강리도라고 하는 중국 지도하고 우리나라 지도, 그리고 일본에서 뭐 사신이 왔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 입수한 일본 지도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에 합친 건데요. 뭐 그 당시 일본이 뭐 정밀한 지도를 제작할 수도 없었을 거고, 또 이제 우리나라조차도 이제 일본을 그렇게 크게 안 봤기 때문에 1402년에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특이해요. 여기가 유럽이고요. 여기가 아프리카. 자, 이게 어떻게 여기 나오게 된 거냐면 이미 한 1200년, 1400년대는 이제
물론 그 전에 유럽이 암흑기였을 때 그 아랍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랍인들이 제작한 지도들의 영향을 받았을 걸로 봅니다. 아랍인들이 제작한 지도가 중국에 넘어가고 또 그 중국 지도를 또 우리나라가 확인해서 이렇게 이 지도를 그리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도의 중심은 중국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을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선이란 나라가 새로 건국했어.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그런 대단한 나라야. 주체적 국토 인식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일본, 그 다음에 인도도 있긴 있어요. 뭐 반도로 표현된 건 아닌데 인도 있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천축국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아라비아 반도, 유럽, 아프리카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이거죠. 조선 사람들이 1402년 당시에 아프리카나 유럽에 가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랍인 상인들이나 중국 지도들을 통해서 이 동네에 있는 지명들까지도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은 유럽이나 아프리카의 지명들이 뭐 1300년대, 1200년대 그런 지명들도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그 정보들이 조선까지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세월이 걸렸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1, 2, 3 세 가지 정리한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선생님이 듀얼 모니터를 쓰는데 지금 이거 하나를 이렇게 넘겨 볼게요. 자, 그리고 지우고.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EBS보다는 조금 괜찮죠, 해상도가.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1402년 당시에 우리나라 이렇게밖에 못 그렸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1402년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뭐 휴대폰도 없고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에 이 정도의 정밀성의 지도를 그렸다라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뭐 낙동강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뭐 대동강이라든지 하천도 자세히 표현되어 있고요. 뭐 여기 지리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연결되는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도 엿보이고요. 자, 다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그 다음에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지역, 프랑스 지역 이렇게, 그리고 카스피해라든지 흑해 이런 호수들도 보여요. 그래서 요게 세계지도라는 거를 분명히 증명을 하고 있죠. 뭐 옛날 지도 이렇게 못 그렸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교복 입고 휴대폰 들고 그 짧은 머리를 하고 1402년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조선 사람들 반응이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완전 무슨 양이라 그러면서 되게 배척을 하든지, 양이 그러니까 뭐 서양인이라고, 또는 이제 정말 휴대폰에서 무슨 사극이라도 하나 틀어주면은 정말 그 당시 사람들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조선의 왕을 네모 판때기 안에 집어넣었다고 막 그렇게. 하여튼 그냥 제 생각이에요. 1402년에 저 정도 지도는 대단한 겁니다. 천화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천화도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렇게 테두리가 동그랗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땅은 여기 보시면은 네모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 이게 하늘은 천원, 하늘은 동그란 모양이고 땅은 모방자, 네모난 모양이다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천원지방의 세계관은 중국의 전통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중국의 영향을, 중국이 그 지도의 중심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가운데에 중국이 있고, 중화사상,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가장 안쪽부터 내대륙, 내해, 외대륙, 외해의 구조로 그려진, 그러니까 내대륙, 그 다음에 안쪽의 바다, 외대륙, 바깥쪽의 바다. 재밌는 거는 여기 중국하고 일본하고 조선은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국가도 있는 반면에 이 외곽으로 나가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보지 못했던 그런 상상의 국가와 그 지명 이런 것들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관념적 지도, 상상 속의 지도입니다. 제가 왜 이걸 먼저 얘기를 했냐면요. 이 천화도는요. 딱 보시다시피 아까 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보다 대단하거나 멋있어 보이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크기도 엄청 작고.
근데 이게 더 나중에 나온 거예요. 조선 중기 이후에 민간에 제작, 유통된 지도. 자, 정리할게요. 1402년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조선의 정부에서 중심적으로 그 높으신 양반들이 제작한 그런 지도고요. 조선 중기에 이거는 국가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 민간에서 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친구들 있나 모르겠는데 노트라든지 뭐 교과서 이런 거 받으면은 자기 이름도 쓰고, 특히 노트 같은 거 받으면은 첫 페이지 뭐 그 초반부에 뭐 필기도 열심히 하지만 자기 거라는 표시도 하고 뭐 간단한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 중기쯤 되면은 이제 양반들이 책 같은 거를 펴낼 때 그 표지 용도로 그림을 그리면서 지도를 집어넣었는데 그게 천화도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제작한 그런 그 당시에 세상을 인식하는 그런 걸 그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해요. 요거 천화도라는 건 관념 속의 지도, 상상 속의 지도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문화재적인 가치는 별로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굉장히 흔해요. 조선 중기쯤에 가면은 이 천화도가 널린 게 진짜 천화도였어요. 뭐 무슨 책 같은 거 피면은 첫 장이 천화도였고 뭐 세상이 뭐 그런 거라, 낙서라고 하면 너무 폄하하는 거라서 그렇지만 그냥 뭐 예술품 같은 그런 지도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널리 유통된 민간에서 제작된 그런 상상 속의 지도였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 천화도는 사실 되게 재밌어요. 예전에 중국의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중국의 그 지리책? 근데 이 지리책이 정말 요즘 같은 지리책은 아니고 상상 속에 있는 지명이라든지 동물을 막 넣은 그런 지리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가운데에 보면은 중국이라고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다 이렇게 써 있고, 요게 이제 조선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일본국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유구국, 지금의 오키나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인식한 그런 세계들이고요. 요 네 대륙 바깥으로 나가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해상도 때문에 한자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요런 거, 모민국, 온몸에 털이 엄청 많이 나 있는 원숭이 같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 뭐 상상 속의 지명들을 적은 거죠. 그래서 한자, 선생님도 한자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하니까 몇 가지 이렇게 보면은 뭐 일목국이라 그래서 눈이 한 개인 사람들만 사는 나라, 여자국이라 그래서 여자들만 사는 나라, 남자는 하나도 안 사는 나라. 그럼 참 웃겨. 이게 뭐 아마존에스라 그래서 옛날 서양 저기 신화에도 뭐 이런 거 있더니. 그리고 뭐 삼수국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삼수국, 팔이 한 개, 두 개, 이 앞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세 개, 손이 세 개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 또 관용국이라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가슴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여기 이렇게. 뭐 그런 나라. 일목국은 아까 있고, 아무튼 그렇게 상상 속의 동물이라든지 상상 속의 국가라든지 지명들, 그리고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이런 나무들, 그러니까 굉장히 도교적인 그런 사고, 그 뭐죠? 그 세계관을 갖고 그렇게 그린 지도예요. 자, 그래서 이 천화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자, 드디어 대동여지도 나왔습니다. 자, 대동여지도는 이제 엄청 중요하니까 막 엄청 큰 별표를 하나 치고 시작할게요. 자, 조선 후기 김정호가 평민이었어요. 양반은 아니었습니다. 김정호가 조선 후기까지 축적된 지도 제작 기술을 집대성하여 1861년에 제작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김정호가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여행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백두산에 7번 올라가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지도를 그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백두산에 올라간다고 뭐 얼마나 멀리 보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선은 역사적으로 계속 1402년부터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통치,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도 제작을 꾸준히 계속해왔고, 도화원에서 화가들이 지도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기라고 하는 이제 조선의 그 양반, 그 지도 제작으로 엄청 유명한 집안이에요. 뭐 정상기, 정학령, 정수영. 그러고 보니까 정수영은 또 한국화 화가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뭐 아빠, 아들 뭐 그런 집안인데 정씨 집안 다 지도 제작이라든지 화가,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양반 집안이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축척을 사용한 요거 동국대지도, 동국지도라고 하는 이 지도를 정상기가 그리게 됩니다. 이게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보다 100년 이상 전에 나온 지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뜬금없이 대동여 지도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가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에 1700년대에 이르게 되면은 이미 그 대동여 지도보다 대동여 지도 목판으로 찍었기 때문에 지리 정보가 많이 없잖아요. 이미 대동여 지도보다 그 지리 정보를 많이 수록한 그런 지도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동여 지도보다 먼저 축척을 사용한 백리척, 백리를 일척으로 하여 십리를 일치로 줄임이라는 축척을 사용하여 제작된 동국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훌륭한 지도들을 훗날 분명히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제작할 때 참고를 했겠죠, 당연히. 아까 그 혼일강리 역대국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고려시대 지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화재로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어느 순간 갑자기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라고 하는 세계 지도가 나타날 리 없잖아요. 세계 지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나라 지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지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각 도 지도가 있어야 되고 도 지도가 있기 전에는 군현 지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김정호가 조선 후기까지 축적된 지도 제작 기술을 집대성하여 제작했고 이게 중요하죠. 목판. 자, 대량 생산을 위해서 목판본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분첩, 절첩식으로 제작되어 휴대와 열람이 편리함. 여러분들 작년 청취활동 시간에 교실에서 대동여지도 붙였어요. 여러분들 그게 대동여지도 진짜 크기가 아닙니다. 그거 60%로 축소한 크기가 그 교실 바닥에 그만큼 차지한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나눠드렸던 그 책이 대동여지도 60% 축소해본이었거든요. 축소한 거. 그러니까 실제로 100% 대동여지도는 엄청 크죠. 그거를 어떻게 갖고 다닙니까? 그래서 접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펼칠 수 있도록 그거를 나눌 분자를 쓴 거예요. 분첩, 절첩식으로 제작돼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대동여지도의 가장 큰 특징인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내비게이션이 된 거죠.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고 상인들이 지도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니까 대량 생산으로 이렇게 찍어낸 거예요. 그리고 목판으로 하다 보니까 한자 판각, 한자 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도표, 아예 범례, 기호를 사용하여 각종 지리 정보를 좁은 지면에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요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도로는 직선, 그 다음에 하천, 하천은 곡선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목판이 있으면 흑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은 도로다. 하천은 꾸불꾸불 목판이 파였다 그러면 곡선이다 이거고요. 도로는 특히 심리마다. 심리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4km 정도 돼요. 방점을 찍어 거리 파악이 가능함. 이렇게 실생활에 유용하게 그렇게 만든 거죠. 이건 이제 심화학습으로 하자면 사실 이것도 말 많아요. 심리를 4km로 보느냐, 뭐 5.4km로 보느냐에 따라 대동여지도 축척이 틀려지긴 하는데 4km라고 보죠, 그냥. 4km로 합시다. 자, 하천은 쌍선, 두 줄로 하면 배가 다닐 수 있다. 그리고 한 줄로 하면은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으로 구분해서 이것도 분명히 조선 후기에 발달된 물물 이제 수은, 배를 이용해서 물자 수송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 고려한 걸 겁니다. 그리고 산줄기는 굵은 선으로 모두 연결하여 높은 산은 굵게, 낮은 산은 얇게.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 할 때 선생님이 그 호랑이 그림에 이렇게 설명드렸던 백두대간,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전통적인 산줄기 인식체계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대동여지도도 한번 보고 갈까요? 요즘에는 참 진짜 선생님은 감탄하는 게 세상이 참 좋아요.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열어볼게요. 이게 이제 다 스캔했죠. 서울대학교 교장각 한국학연구원이라는 데 들어가 볼게요. 여기를 들어가면은 이제 선생님처럼 지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교장각 한국학연구원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 원문자료 검색이라고 눌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지도가 있을 건데 여기 있네. 고지도가 있네. 목판본 눌러볼게요. 방안식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떴어요. 대동여지도가. 그래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평택 부분 확대할게요. 선생님, 이거는 목판본인데 왜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목판으로 찍고 나서 이거는 이제 채색을 한 겁니다. 그 위에. 그래서 요게 이제 한자 평택이 여기 보이죠? 평택이 보이고요. 요게 이제 안성천입니다. 안성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아산만까지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요게 이제 황구지천이라고 해요. 황구지천. 안성천하고 합류되는 이제 요게 이제 이게 항자인가? 항고포라고 되어 있는데 황구지천에 있는 항구다. 강 안에 있는 항구다. 그거고 이게 이제
영신마을. 여기가 이 영신마을이 지금 어디냐면은 저 고동면에서 더 이제 황구지천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미군 부대 K55 부대 이제 활주로 끝쪽 편 그쪽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불락산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아는 불악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진위가 표시되어 있고요. 백운산. 우리 저 어디야? 고성산 근처에 있는 백운산도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성에서 평택으로 갈 때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보세요.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그리고 요거까지.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심리를 4km로 잡으면은 12km 정도였다. 뭐 이렇게 거리 계산도 가능하고요. 요렇게 꾸불꾸불 된 거 요거는 이제 하천에 해당하는 거고요. 안성천 이렇게 상류 지역으로 가는 라인도 보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양성, 우리 이제 고성산 넘어가면 그 안성의 3.1운동 독립기념관 그 넘어가면 있는 양성면이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는 진위역 있는데 진위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 수원이 보이죠. 수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기타 지명들로 요게 통북천이니까 통북천이 이렇게 흐르니까 지금 이마트가 여기 어둡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 어둡게. 그리고 여기 한자는 소사평이라고 우리가 소사벌 얘기할 때 하는, 엄청 자세해요. 정말 요 우리나라 이 북부지방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한 거는 아니 목판으로 그것도 표현한 건 대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조오부도라 그래서 경조오부 서울 주변, 이게 여의도 63빌딩 있는 데가 여기 사대문안, 그리고 이 사대문안을 다시 이렇게 경복궁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 게 보입니다. 네, 다시 이거 끄고요. EBS로 돌아올게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개요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여러분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동의 지도에 나타난 지리정보 이겁니다. 왜냐면은 자, 수능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요. 봅시다. 지도표, 범례를 참고하여. 범례입니다. 다른 말로 지도표라고 하고, 가나 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나 지역의 대략적인 거리를 설명해보자. 먼저 가나 모두 관아가 있는 읍치인데, 자, 가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나는 동그라미가 한 개 들어가 있고, 보면은 여기 읍치. 읍은 읍인데 우리가 지금도 무슨 읍 하잖아요. 뭐 안중읍, 공도읍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당시로는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뭐 도시까지는 아니지만 조선시대 기준으로 그 생각을 해보면 도시라는 뜻이에요. 관아가 있는. 그러면은 무성, 유성, 아무래도 성곽, 관아, 조선시대 그 도시에 성이 둘러싸여져 있다 그러면 조금 큰 도시에 해당하겠죠. 유성과 무성. 자, 가는 성이 있는, 성곽이 있는 읍치고 나는 성곽이 없는 읍치이다. 자, 한편 가나를 잇는 도로에 방점이 4개. 볼까요? 1개, 2개, 3개, 4개 찍혔습니다. 그래서 10리, 20리, 30리, 40리, 그리고 50리. 그러니까 40리 이상 50리 이하가 되는 그런 거리인 거죠. 자, A하천과 B하천의 차이점을 설명해보자. 한번 지우고. 먼저 A하천은 두 줄로 표시된 요거예요, 요거. 두 줄로 표시된 요거. 배가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의외로 중요한 게, 사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그 조선시대 물자 수송을요, 사람이 짊어매거나 말에 싣거나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강이 있는 지역, 하천을 따라서 배는 대량 수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중요해요. 단선으로 그려진 B는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이다. 이렇게 차이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잠깐 요걸 보고 갈게요. 지구전후도를 보고 갈게요. 이 지구전후도는 이제 그 최한기라는, 물론 이름 모르셔도 되고요. 김정호의 친구인 최한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정호는 평민이지만 최한기는 양반이었고요. 근데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 이 목판을 누가 팠느냐. 아마 뭐 김정호도 잘 팠을 거고, 김정호 딸도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도 잘 팠을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은 있는데, 일단 최한기의 지구 전후도라고 하는데 1834년에 제작된 세계 지도. 보세요. 조선시대 아무리 유명한 실학자라고 하지만 세계를 다 여행하고 이걸 지구 전후도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서양에서 청나라로 들어오고 청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전해진 실학의 영향으로 그런 자세한 지도들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가 표현된 지구 전도와 아메리카가 표시된 지구 후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심지어 경의선망, 남해 기선, 북해의 기선이 그려져 있는 등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지도이다. 그래서 이런 지도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대동여 지도가 186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1834년에 이미 그 서양에서 많은 양의 지리 지식, 지구과학적인 지식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인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도 이렇게 보이고요. 호주도 보이고요. 일부이긴 하지만 남극 대륙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그 고지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관련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먼저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세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지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먼저 조선 중기 민간에 널리 유행한 천하도라고 하는 그런 지도입니다. 자, 볼게요. 천원지방 사상을 반영하였다. 맞는 말이에요. 천원지방, 하늘은 동그랗고 그래서 지도가 동그랗게 그려집니다. 지방, 땅은 네모나타. 그래서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관이에요. 세계를 인식한 사상.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 이 제가 미리 준비한 건 아닌데 오늘 또 구글어스를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구글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중국의 수도가 지금 어디입니까? 네, 어디요? 베이징이죠, 베이징. 베이징. 여기 어딘데? 자, 찾았습니다. 네, 베이징. 베이징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게 이게 자금성이에요. 자금성. 자금성을 보면은 자금성 외곽으로 네모나게 이제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는 그 해자라고 하는 물이 이렇게 있는 성벽이 있고 그 앞에 물이 있는 그래서 그 황제가 사는 지역에 이렇게 네모나게 해자를 팠다. 그리고 베이징은 일종의 계획 도시인데 보세요. 자, 도로 보이시죠? 자, 청나라 수도. 자, 축소해 볼게요. 도시가 어때요? 전체적으로 가로망이 이제 네모나쳐. 그죠? 땅은 네모나타라는 사상을 반영한 거예요, 베이징은. 그래서 베이징 정말 재밌는 게 베이징 시내가 정말 바둑판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고요. 그 천단이라고 있어요. 천단. 황제가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하늘에게 이제 비도 잘 내려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천단이 있는데요. 자, 하늘에 제사 지내는 천단은 동그랗습니다. 예. 이 제단은 네모나고요. 그래서 땅은 네모나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천당 건물은 동그랗고 이게 중국의 베이징 수도에도 반영되어 있는 천원지방의 세계관이에요. 즉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세상을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 그럼 혼일강리 역대국도에도 천원지방 사상이 반영되어 있나요? 간접적으로 반영이 돼 있어요. 왜냐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어쨌든 테두리가 네모나잖아요. 땅은 네모나타는 뜻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참고한 그 성교 광피도 그리고 그 성교 광피도를 참고한 아랍 지도는 보통 동그랗게 그렸거든요. 세계지리 선택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알 이드리시의 세계지도 이런 거 보면은 이슬람 지도들 동그랗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을 타고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로 전해지면서 중국의 세계관 천원지방으로 바뀌고 그랬어요. 재밌는 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보면은 바다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슬람 스타일이에요. 그 1400년대 지도 이슬람 친구들이 지도 그릴 때. 자, 아무튼 뭐 우리 수능하고 상관없는 얘기는 집어치우고 천원지방 사상 제가 베이징의 그 천단이랑 자금성 보여드린 걸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 전기의 국가주도로 제작되었다. 제가 아까 그랬어요. 조선 중기에 민간에 의해서 널리 유행한 그런 지도다. 조선 전기의 국가주도로 제작된 거는 처음 배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까지 이게 정식 명칭이죠. 이거예요. 그래서 X. 자, 중화 사상을 극복한 지도로 평가받는다. 아니에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와 천화도의 공통점은 세상의 중심이 중국에 있다. 그래서 조선 전기, 중기까지는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다라는 사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선 후기에 와서 이제 드디어 실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 지구는 둥그니까 어디든지 지구 중심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죠. XX. 제가 얘기했던 거 실존 국가 조선, 중국, 일본 또 상상 속의 국가와 지명 아까 기억나요? 뭐 삼수국, 그 다음에 일목국, 그 다음에 생목인은 근데 있다. 생목인은 뭐냐면 서쪽으로 가면은 눈의 색깔이 다른 나라 사람들 뭐 그건데 서양인이네. 자, 아무튼 상상 속의 국가와 지명. 심지어 이 산해경에 그 등장하는 여러 상상 속의 동물들도 나오고 아까 기억나요? 무슨 모민국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존국가와 상상국가의 지명이 함께 표현되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 리을을 정답으로 골라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인 그런 문제네요. 자, 다음 문제. 네, 여기는 없고요. 요거 좋은 문제네요. 이거 봅시다. 다음 자료는 온라인 학습 장면의 일부다. 답글 기억 미음 중에서 옳은 내용을 고른 것은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이 아니라 고른 것은이라 한 개만 고르면 되겠죠. 자, 가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고 나는 지구 전후도입니다. 자, 가는 제작 과정에서 정확한 축척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니죠. 1402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이고 정확한 축척이 사용되었다면 중국은 이만한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게 그릴 리가 없죠. 축척이라는 거는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그러니까 실제 크기를 얼마만큼 줄였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정확한 축척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기의 동국지도 그게 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조선 전기엔 축척 사용을 못했습니다. 자, 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를 계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실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려진 지구 전후도인데 위성과 경선이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지금 이런 거 보여요? 이렇게 가느다란 선이 있는 거. 이 동영상에서는 해상도가 낮으니까 여러분들 EBS 교재 보세요. 이렇게 수박 모양으로 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우리 첫 시간에 배운 경선에 해당하고요. 여기 적도가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꾸불꾸불한 게 이렇게 위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 정확하게는 아닐지더라도 우리나라의 대략적인 위도와 경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니은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가는 나보다 지도의 제작 시기가 늦습니다. 가는 1402년. 뭐 여러분들은 연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조선 정기. 이거는 실학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조선 후기니까 가는 나보다 지도의 제작 시기가 빠릅니다라고 해야죠. 나는 가보다 지도에 표현된 공간적 범위가 넓죠. 이거는 더 넓어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남극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1402년이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1492년 이전 지도라 뭐 남극도 없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도 없네요. 대신에 중국, 한국, 일본이 있으면은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다. 그 얘기는 했습니다. 가의 A, 나의 B는 모두 아메리카 대륙의 일부입니다. 자, 가의 A는 아프리카라 그랬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고요. 나의 B는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이것도 아프리카네요.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 안 가시는 분 있을까봐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먼저 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구글어스도 같이 켜드리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해안선 모양, 아프리카 모양. 이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아이고 이게 확대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 부분.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선생님 이거 바다 아니에요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사하라 사막이라 그래서 황토 이런 거는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인 모양이 있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위로 올라가 볼게요. 바다가 있고 사실 이제 내해죠. 내해. 흑해하고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위에 흑해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카스피해. 구글어스에서 볼게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위로 가면 흑해, 그 다음에 카스피해. 자, 물론 거리는 좀 다르지만 있다라는 게 인식을 했다라는 거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그것도 1402년 당시에 아무런 교통수단도 없고 인공위성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런 시대에. 그래서 이 지역은 아프리카다. 네, 그래서 미음도 틀린 말이다. 이 문제는 2번 니은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오늘 중요한 문제 많이 나오네요. 대동여지도 문제 풀어보고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대동여지도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요 끝은 부산입니다. 평택이 여기 어디니까 서울이 여기 어디고, 부산을 이렇게 땡긴 건데요. 여기가 이제 바다가 됩니다. 선생님이 편의상 그냥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바다가 됩니다. 여기가. 이건 이제 부산 앞을 흐르는 낙동강이 될 거예요. 자, 바다가 이렇게 됩니다. 대충 이렇게 칠할게요. 아유, 파란색으로 할 걸 그랬나? 네, 그냥 가죠. 자, C의 남쪽 10리 이내에는 통신시설이 있다. 선생님 아까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통신시설 별거 아닙니다. 무슨 기지국? 와이파이? 그게 아니고 조선시대의 통신시설? 봉수, 봉화. 왜 산에다 불 피워서 연기 피워가지고 저기 쳐들어왔다 뭐 어쨌다. 그게 통신시설이에요. 그러면 C의 남쪽에는 봉수가 있나? C의 읍치, 남쪽에 봉수가 있네요. 맞는 말. 통신시설이 있습니다. 자, D 지점은 선박을 통한 접근이 어렵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D는 한 줄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맞는 말이죠. 자, A에서 B까지 도로를 통해 최단 거리로 이용하려면 고개를 4번 넘어야 한다. 고개? 아까 그 얘기 기억나요? 산은, 낮은 산은 얇게, 높은 산은 굵게. 그럼 고개를 4번 넘는지 가볼게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볼게요. 요 꾸불꾸불한 거 이거는 하천이죠. 그러니까 강을 건넜어요. 요거는 산이네. 요게 이제 산이 연결된 걸 표시한 거거든요. 한 번 넘었고 다시 요거는 이제 강입니다. 강. 하천이에요. 됐고 여기 산 있네. 2번 이렇게 넘었고. 그러니까 4번이 아니라 2번만 넘으면 돼요. 2번. 그러니까 이렇게 굵은 라인 요거는 산줄기. 연결된 산줄기고 꼬불꼬불한 요선이 하천. 그리고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방점 찍힌 거는 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지역에서 군사시설인 진보는 내륙보다 해안에 많이 위치한다. 진보는 말씀드렸다시피 군부대, 군대 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이 있는 거, 성이 없는 거. 성이 있는 게 아무래도 뭐 병력 자원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러면은 정말 해안가에 있는지 봅시다. 여기가 바다. 이거는 이제 요렇게 가는 건 낙동강. 이 짧은 점선은 행정구역이에요. 행정구역. 자, 그러면은 봅시다. 바닷가에 요렇게 성 없는 것도 요렇게 그래서 맞는 말이 되죠. 자, 맞고 기역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 바다에 왜 이런 진보 군부대가 많냐면요, 가깝잖아요. 여기 좀 가면은 뭐예요? 대마도고요. 더 밑에 가면 이제 일본입니다. 외적의 침입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해안가에 진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오늘은 혼일광리 역대국도 지도, 그 다음에 천화도 대동여지도 3가지 지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문제까지 풀어보았고, 특히 혼일광리 역대국도 지도하고 대동여지도는 수능에도 단독 문제로도 엄청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 네, 고맙습니다.